2-2 공자의 무위평등론과 로크의 자유평등론 간의 연관. 로크는 공맹과 중국의 정치 철학으로부터 전 근대적 유럽을 계몽하는 데 필수적인 세 가지 근본 개념을 받아들였다. 첫째는 종교적, 사상적, 정치적 관용 이념이었다. 이것은 직접 그리고 밀턴과 벨을 매개로 받아들였다. 둘째는 인간의 자연적, 태생적 자유평등 이념이었다. 이것은 공자의 무위이치론과 태생적 평등론 및 세습 신분을 인정치 않는 중국의 완전한 평등 문화로부터 직접 배웠거나 뷰캐넌, 수아레즈, 밀턴 등을 매개로 배웠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혁명권, 저항권 개념이었다. 이것은 공자와 맹자의 경전 번역서로부터 직접 또는 공맹 소개서로부터 간접적으로 배웠을 것이다. 극동의 관용적 종교 문화로부터 영향받은 로크의 관용 사상에 대한 논의는 다른 곳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그의 근대적 자유평등론과 혁명권, 저항권 사상을 논한다. 공자의 무위 자치 개념과 로크의 자연적 자유론. 잠깐 관용 사상에 대해서는 논문으로 이미 쓴 것도 있지만은 철저히 이제 책으로 규명한 건 아마 12월 중순에 발간될 거예요. 제목은 극동의 경몽과 서구 관용국가의 탄생이라는 책의 제목이에요. 자. 극동의 정치 문화가 전해지기 이전에 서양에서는 인간의 어떤 자연적 자유와 평등의 개념도, 따라서 어떤 백성의 자유관념도, 치자와 백성 간의 어떤 평등관념도 없었다. 그러나 공자 철학과 서구 계몽주의의 기원에서 상론했듯이 인간의 자연적, 태생적 평등 사상은 16세기 초부터 계속된 중국의 정치 문화의 서천 속에서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에 나타난 새로운 정치 철학에서 유럽적 형태로 최초로 등장한다. 조지 뷰캐넌은 스코틀랜드의 왕권에서 백성의 자연적 자유와 법 앞에서의 왕과 백성의 평등을 논했고, 로버트 벨라르미는 기독교 신앙의 쟁론에 대한 논박의 속인적인 것에서 자연적 자유와 평등을 맹화적으로 인정하는 제스처를 취했고, 수아레즈는 법률과 입법자, 신에 관한 논고와 가톨릭과 사도신앙의 옹호에서 자연적 자유와 평등만이 아니라 왕권 민수론까지도 논하고 심지어 폭군 방벌론도 교황의 심판, 파문, 결정을 조건으로 인정한다. 1570년대부터 갑작스럽게 전개되기 시작한 자연적 자유평등 사상과 왕권 민수론은 청교도 혁명의 독립파들에게 스며들었고, 이것은 밀턴의 왕과 치자의 재인권과 자유공화국의 준비된 길에 의해 명문화되었다. 중국과 공자, 그리고 예외 없이 중국과 공자의 영향을 받은 이 뷰캐넌, 벨라르민, 수아레즈, 밀턴 등은 로크가 대변하는 서양의 자연적 자유평등 사상과 혁명 사상에 멀고 가까운 원천이었다. 그러나 로크는 원천들에 대해 일절함구했다. 그 대신 그는 자연적 자유와 평등을 그 전사나 유래에 대해 해설을 생략하고 무단으로 도입했다. 그는 이에 대해 이런 변명을 하고 있다. 누가 이 독트린, 자연적 자유평등을 제창하기에 이르렀고 우리들 사이에 유행시켰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슨 슬픈 결과를 야기했는지는 역사가들에게 이야기하도록 또는 십소프나 맨워링과 동시대인들이었던 사람들의 기억에 회상하도록 남겨놓는다. 자연적 자유평등 독트린이 일으킨 슬픈 결과는 내전과 찰스 1세 처형, 크로멜 공화국의 수립과 붕괴, 그리고 크로멜과 주요 공화국 인사들의 부관 참시와 처형 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십소프나 맨워링과 동시대인들이었던 사람들이란 현재 군왕들의 조상이 원래 신이었다는 최악의 왕권 신수설 설교와 가혹한 청교도 탄압으로 악명 높은 십소프, 맨워링, 주교들과 동시에 살았던 사람들, 말하자면 영국 내전과 크로멜 공화국 시대에 살았던 독립파, 수평파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누가 이 독트린을 제창하기에 이르렀고 우리들 사이에 유행시켰는지를 고증하기로 하면 청교도 수평파, 밀턴, 수아레즈, 벨라르민, 뷰캐넌 등으로 차츰 거슬러 올라가 유교 문명으로 건너가는 소급적 고증의 위험성을 로크는 직감하고, 이 화제를 역사가들의 기술과 독립 수평파 인사들의 기억 속의 회상에 맡겨놓자는 말로 자연적 자유평등 사상의 기원, 수용, 확산의 역사를 황급히 덮어버리고 있다. 독립파, 수평파의 기억에는 밀턴, 수아레즈, 벨라르민, 뷰캐넌과 중국의 공자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로크는 리처드 후커만을 빈번히 인용해 자연적 자유평등 개념을 정당화하고 그 기원을 감추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후커는 이미 토미즘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바탕 위에서 중국 문화와 뷰캐넌, 벨라르민, 수아레즈 등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신학자였다.
하지만 당시 리처드 후커는 아주 독자적이고 영국적인 보수주의 신학자로 통했다. 하지만 저항, 혁명권 이론의 경우에 그는 후커 인용 없이, 아니 아예 아무런 포장도 없이 무단으로 받아들여 논하고 있다. 왕정복고 이후 영국에서 좋은 글씨로 낙인 찍히고 분서 조치까지 당한 뷰캐넌, 밀턴, 영국의 성공회적, 청교도적 분위기에서는 타당성이 조금도 인정되지 않는 가톨릭 신학자 벨라르민과 수아레즈 등의 사상은 전혀 길을 펼 수 없었고 후커는 완전히 잊혀졌다. 그리하여 왕정복고기 내내 그리고 심지어 명예혁명 이후에도 영국에서는 자연적 자유가 아니라 성서에 부합되는 인간의 자연적 부자유, 독트린이 여전히 공식 이데올로기로 정치 무대와 신앙 세계를 지배했다. 하지만 중국이 신분적 예속과 부자유가 일찍이 청산된 귀족도 노비도 없는 자유평등한 사회라는 사실은 16세기 중반부터 로크 시대까지 150년간 연이어 출판된 여러 중국 관련 서적들을 통해 널리 유포되어 있었고 또 계속 확산되는 중에 있었다. 앞서 여러 차례 소개했듯이 그 대표적 서적들은 공자철학과 서구 계몽주의의 기원에서 상론한 핀토의 중국 서한, 바로시의 아시아의 시대, 바레토의 중국 보고서, 포르투갈 무명시의 중국기, 페레이라의 중국 보고, 다크루즈의 중국 풍물론, 에스칼란테의 중국론, 바레토의 중국 보고, 멘도자의 중국 제국의 역사, 발리냐노 산데의 로마 교황청 방문 일본 사절단, 세뮤얼 퍼체스의 퍼체스 그의 순례, 마테오 리치 트리고의 중국인들 사이에서의 기독교 포교, 버튼의 우울증의 해부, 세메도의 중국 제국기, 마르티니의 중국기, 키르와의 중국 해설, 니오프의 북경 사절단, 나바레트의 중국 왕국의 보고, 마젤란의 신중국기, 르콩트의 중국의 현재 상태에 대한 신비망록 등이었다. 이런 책들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야 돼요. 지금은 구글에 다 떠있기 때문에 영어로 다 읽을 수 있어요. 꼭 독일어나 라틴어 또는 프로 모대도 읽을 수 있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17, 18세기, 16세기 영어라 간단치 않아요. U자와 V자가 반대로 되어 있고 understand 그러면 V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거꾸로 또 마찬가지로 V를 U로 해놔가지고 move 그래야 되는데 MOUE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자주 나오니까 헷갈려갖고 읽기는 좀 사람인데 훈련하면 또 오래 금방 적응해요. 자, 앞서 분석했듯이 로크는 이 책들을 거의 다 읽었다. 그러나 급동으로부터 서천해온 정치적 자유사상에 대한 정통 사상가들의 저항은 굉장했다. 일단 성서가 남성에 대한 보조자로 피조된 여성의 지위와 원죄적 종속, 부모에 대한 십계명적 종속, 모든 황권 신수론에 대한 바울의 로마서 등의 수많은 성경 구절들로서 자연적 자유평등 사상을 부정했다. 스도 자연 본성이 다각적으로 이것, 귀족에게서 귀족이 생겨나는 것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늘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자기의 본성상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속하는 인간은 본성으로부터 노예이고 따라서 본성으로부터 자유인과 노예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명백한 사실로 못 박았다.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은 이와 같이 공의, 자연적 자유를 부정했다. 따라서 서양인이 전통적으로 아는 자유란 단지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이 말하던 노예주, 자유시민의 자유나 중세 유럽의 왕의 자유, 귀족의 자유였을 뿐이다. 이런 헬레니즘, 히브리즘 전통 속에서 로버트 필머가 영국의 내전기에 집필되어 널리 회람되고 1680년 출판되어 왕정복고기에 대중성을 얻은 가부장제에서 뷰캐넌, 벨라르민, 수아레즈, 밀턴 등의 자연적 자유평등 사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았다. 필머는 어떤 인간도 자유롭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인간의 태생적 부자유를 모든 정부는 절대 군주형이다는 명제의 근거로서 들이대며 오직 한 사람을 제외하고 그들, 신민들은 모두 노예로 태어났다는 보편 노예론을 바탕으로 왕권 신수설과 절대 왕정론을 설파했다. 군주와 군주로부터 특권적 자립적 지위를 부여받은 귀족을 제외하고 아무도 자유롭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만백성 노예설과 절대주의적 왕권 신수설의 궁극적 뒷받침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기독교의 교리와 신으로부터 오지 않는 권세는 없고 존재하는 권세는 신에 의해 임명되어 있는 것이므로 만인은 제각기 통치권에 복종해야 한다. 따라서 권세에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 신의 신의 명에 저항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치자는 신의 대행자이기 때문이라는 기독교 교리였다. 따라서 찰스 1, 2세와 제임스 2세 등으로 대표되는 스튜어트 왕가는 말할 것도 없이 자유를 적대했다. 심지어 네덜란드에서 1만 5천 명의 군대를 몰고 와서 명예혁명을 일으킨 네덜란드 오렌지공 윌리엄 3세를 비롯한 오렌지 가문도 자유를 적대했다. 그리하여 왕정 복구 이후 자신들의 공화주의에 대한 지지를 찾아 네덜란드로 망명했던 몰즈워스, 모일, 트랭커드, 톨란드, 플래처 등 영국 공화파들은 윌리엄 3세가 영국 국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이 윌리엄 3세의 정부와 엄청난 갈등 관계에 들어가 수많은 비판서적들을 쏟아냈던 것이다. 심지어 18세기 중반에도 몽테스키에는 백성의 자유를 결단코 부정했다. 그는 민주정과 귀족정은 그 본성상 자유국가가 아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정면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치적 자유는 절제적 정부, 귀족의 견제가 있는 군주정에서만 발견된다고 공언했다. 이 공언에서는 귀족 없는 군주정이나 군주 없는 귀족공화정과 민주공화정에 대한 그의 두려움 및 혐오감과 함께 그의 자유란 군주의 자유와 귀족의 자유가 상호 견제하며 양립하는 군주와 귀족의 자유만을 뜻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을 읽어보지 않은 자들이 몽테스키와 별거를 쓴 것처럼 지랄 방정을 떠는데 그 자들은 몽테스키의 책을 읽어보지 않았거나 읽어봤어도 무슨 뜻인지 몰랐던 자들이야.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은 귀족의 특권이 무너지는 거의 무너져가는 공자 철학의 영향으로 무너져가는 때에 최후의 반동으로 등장한 사상이 몽테스키의 사상의 집약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칭찬하고 별거나 되는 것처럼 뭐 외우고 그래갖고 대학교 입학 시험 보고 막 그러던 때가 생각나는데 이 공부도 안 한 놈들이 우리를 너무 머리를 지배했던 건 거의 내가 볼 땐 날강도 같은 짓이라고.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책이에요. 쓰레기 같은 책이라고 그야말로. 자, 로크 이전만이 아니라 로크 이후 18세기 중반에도 몽테스키와 같은 유력한 서양 사상가가 논하는 자유가 백성의 자유가 아니라 한낱 군주와 귀족의 자유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 로마 이래 당대까지도 유럽이 얼마나 태생적 부자유의 나라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다시 새삼 확인하는 바이지만 공자 철학이 전해지기 전까지 전통적 유럽은 2000년 동안 백성의 자유를 따라서 진정한 자유를 몰랐던 것이다. 몽테스키의 귀족적 자유론을 이어받는 자들은 오늘날에도 유럽적 자유와 다원주의, 전통을 귀족 엘리트들의 자립적 자유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해하고 민주주의를 권력 엘리트들의 자유경쟁 절차로 축소한다. 가령 헌팅턴은 데이제에 대해 몽테스키회를 흉내내 민주주의와 민주화에 기여한 변수 중의 하나로 사회 역사 안에서 어느 시점에 존재한 봉건 귀족층을 꼽고 이렇게 기술한다. 사회적 다원주의는 일찍이 귀족, 성직자, 상인 및 기타 집단의 이익을 대표할 신분제, 의회와 기타 제도를 낳았다. 이 기구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근대적 민주주의 제도로 진화된 대의의 형태들을 제공했다. 몇몇 사례에서 이 기구들은 폐지되거나 그들의 권력은 절대주의 기간 동안에 크게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도 이 기구들은 프랑스에서처럼 참정의 확장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소생할 수 있었다. 헌팅턴의 이 귀족주의적 대의제 기원론에서는 백성의 해방, 백성의 혁명적 진출, 백성의 대의 등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귀족, 성직자, 대상인들의 대의만 거론된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로자 룩셈부르크의 말대로 국가의 강제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즉 근대적 의미의 자유의 문제란 주인, 노예주, 군주, 귀족 등 강자와 다수파의 자유가 아니라 언제나 약자와 소수파의 자유였다. 따라서 로크는 주인, 노예주, 군주, 귀족 등 강자의 자유만을 옹호하고 약자인 백성의 자유를 부정하는 서양의 부자유의 전통을 단절하기 위해 이 전통과 정면으로 대결해야 했다. 그는 인간의 보편적 노예 상태를 설파하는 필머의 주장이 정통적 학설로 군림하는 당대의 사상적 지형을 의식하며 통치 이론의 첫 구절에서 아주 비루하고 비참한 인간 상태로서의 노예제가 영국 국민의 관대한 성정과 용기와 정반대되는 것, 영국인이 더욱이 젠틀맨이 그것을 변호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영국인의 자존심을 자극하며 인간의 태생적 자유와 평등을 옹호하는 자신의 논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 근데 이 노크도 스스로 귀족을 따라다니던 사람이라 이 말에도 불구하고 뒤에 그 정부 이론의 뒷부분에 들어가면 노예제를 정당화해요. 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책인데 이것도 그래도 이렇게 노예제를 비판하고 있는 점에서는 또 특기할 만한 일이죠. 진짜. 로크는 중국의 영향 아래 발전된 뷰캐넌, 벨라르민, 수아레즈와 수평파와 밀턴의 자연적 자유평등 사상을 과감하게 복원했다. 따라서 그의 자연적 자유와 평등에는 응당, 지상의 어떤 우월적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의미에서의 자유, 즉 외부의 어떤 압제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장애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의미에서의 인간의 자연적 자유가 조응한다. 이 자연적 자유는 인간의 태생적 자유로서 절대적, 독재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다. 절대적, 독재적 권력의 탄압을 당하지 않을 권리로서의 자연적 자유는 한 인간의 보존에 아주 필수적이고 또 이것과 긴밀히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인간의 존재에 속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로크의 자연적 자유 개념은 백성에 대한 국가의 자기적 강제가 없는 것을 뜻하는 공자의 무의 이념과 아주 유사하게 인간 또는 백성이 국가와 정부 그리고 각급 중간 통치자의 외적 강제로부터 벗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지향한 것이다. 로크의 이 외향적 자유 개념만이 근대적 자유인 것이고 루소에게 전승되는 자유 개념, 즉 외적 강제나 외적 족쇄를 없애고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인 것이다. 즉 자연적 자유란 인간이 자기 보존을 위해 태어나면서 갖는 온갖 강제로부터의 자유이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강제를 개의치 않고 내심으로 인내 초극하는 자기 최면적, 자기 기만적 자유의지로서의 내향적 자유, 즉 훗날 칸트가 프로이센 관원국가의 억압을 충실하게 견디어내는 예종적 신민의 내면적 자유의지라는 흰소리로 형이상학적 농간을 부리는 내적 의지의 자유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공자는 자유를 무의이치와 백성자치로 나눠 말했다. 무의이치의 무의는 수동적 자유를 말하는 반면 자치는 능동적 자유를 말한다. 군주의 무의이치와 백성의 자치는 서로 호응한다. 공자가 논어와 얘기, 중용에서 말하는 무의는 국가나 정부의 강제적 자기로부터의 자유라면 얘기에서 말하는 백성 치꾼의 자치의 자치는 치자, 피치자, 동일성 원칙에 따라 백성이 참정, 대의를 통해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 군주의 무의와 백성자치 개념을 잠시 상론하고 이 개념들이 유럽으로 도입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무의와 자치 개념의 결합으로부터 서구에서 백성의 온갖 욕구와 추구를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질곡으로부터 해방하는 백성의 프리덤 또는 리버티 개념이 생겨나는 과정을 시사하고자 한다. 앞서 시사했듯이 근세 초까지 서양에서 말하는 자유는 백성의 자유나 자치가 아니라 단지 주인의 자유, 왕과 귀족의 자유였다. 만약에 주인과 노예가 있는 시대에 백성이란 노예 대중을 말하는데 아테네는 약 2만 명 정도의 주인과 28만 명의 노예가 있었어요. 물론 다 노예는 아니고 외국인도 끼어 있었지만 근데 그 노예가 백성의 대부분인데 압도적인 숫자인데 거기에 백성의 자유 그러면 노예의 자유라는 말이 되잖아요. 성립할 수 없는 말이야. 마찬가지로 중세 때 귀족의 자유는 말이 돼도 농노의 자유 그러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백성의 자유라는 개념이 없었다. 근데 공자는 백성의 자유만 말하지 군주 자유나 양반의 자유는 말한 적이 없어요. 거꾸로 이 통치자들은 무의여라 이거야. 어거지 쓰지 말고 백성이 원하는 대로 다스리라는 뜻이 무의거든요. 순리적으로 다스리는 거. 정반대의 이 철학사, 유럽과 극동의 정반대의 철학사를 눈여겨보면 자유와 평등의 개념이 서양으로부터 들어왔다? 그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양에서 특히 이 유교 국가에서 서양으로 전해진 거라고. 자. 뿐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부 신학에서 유래하는 의지의 자유, 즉 억압적 외부 세계나 국가의 정치 탄압과 무관하거나 이를 애써 외면하고 개의치 않아 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추구만을 금욕적으로 탄압하며 못살게 구는 내면적 내향적 자유의지였다.
이와 정반대로 공자와 맹자는 국가로부터의 백성의 자유와 백성의 자치를 논했지만 주인의 자유이나 치자의 자유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공자는 가령 자기 없이 다스린 자는 순임금이었도다 라고 순임금을 무의치자로 찬미했다. 여기서 자기가 없다로 옮겨진 무의는 인간의 본성이나 백성의 선호에 반해서 뭔가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적 자기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무의의 무자를 동사 없애다로 해석해 무의를 능동적으로 풀이하면 무의란 일체의 강제적 자기를 없애는 것이다. 쿠플레, 인토르케타 등은 가장 권위로운 공자 경전 번역서 중국 철학자 공자에서 자기 없이 다스린 자는 순임금이었다는 공자의 어록을 아무것도 자기하지 않으면서 다스린 자는 순임금이 아닌가 라고 옮겼다. 그리고 노엘은 대학, 중용, 논어, 맹자, 효경, 소학을 완역한 중국 제국의 고전 육서에서 이를 아무것도 자기하지 않는 듯하면서 가장 잘 다스릴 수 있었던 이는 실로 순임금이 아니었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설을 넣어갖고 번역을 해버렸죠. 원래 그대로 번역을 안 하고 로 옮겼다. 1687년과 1711년에 이 두 라틴어 번역은 비록 정확하지 않을지라도 무의 개념을 유럽에 니힐 아겐스 또는 니힐 아겐도의 라틴어로 정착시켰다. 여기서 왜 정확하지 않다고 내가 그러냐면 의역을 한 점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공자의 이 경전 무의치자 기순야여 할 때 이것은 의문문이 아니에요. 감탄문인데 의문문으로 번역을 해서 약간 그 어감이 어긋나게 지금 번역되고 있어요. 예? 순임금의 무의치는 천지의 도를 따른 것이다. 군자는 왜 천도를 귀히 여깁니까? 는 애공의 질문에 공자는 이렇게 답한다. 그 그치지 않음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1월과 동서처럼 서로 따르며 그치지 않는 것, 이것이 천도입니다. 이 오렘을 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천도입니다. 무의이면서 만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천도입니다. 이미 이루어져서 밝은 것, 이것이 천도입니다. 중용은 이 무의이물성의 천도를 천지지도로 확장한다. 바쿠는 만물을 실어주는 소이이고 고명은 만물을 덮어주는 소이다. 유구는 만물을 이루는 소이다. 바쿠는 땅과 배합하고 고명은 하늘과 배합한다. 유구하고 무강하다. 이와 같은 것들은 드러나지 않고 빛나고 움직이지 않고 변하고 무의하면서 이룬다. 천지의 도는 이 한마디로 다 완성된다. 무의성 이 한마디로 천지의 도는 완성된다 그랬죠. 어거지로 흘러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된다. 무의화라고 최재훈은 이 말을 그렇게 이제 변형시켰어요. 기독교와 우리는 동학과 서학으로 다른데 뭐가 다르냐? 그들은 기도를 해가지고 막 어거지로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래요. 우리는 무의화한다. 강제로 하는 또는 자기로 하는 거 없이 되게 만들어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유구는 만물을 이루는 소이이다. 이 말을 잘 알아둬야 돼요. 유구소의 성물이라는 건데 오늘날은 이것을 많이 뭐라고 하냐면 10년의 법칙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10년간 한 가지 일을 계속 오면 도사가 된다. 도사는 영어로 마스터 또는 독일말로는 마이스터죠. 독일말로 디 übung macht Meister. 연습하는 것이 도사를 만들어준다. 영어로 디 exercise make master라고 그러죠. 같은 속담인데 오늘날은 5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면 하루에 8시간씩 할 때 10년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2배 정도 한 뭐 12시간 14시간 작업을 하면 5년 지나도 10년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8시간 하고 다음날 또 8시간 하고 그렇게 하면 꾸준할지는 몰라도 인텐시브하게 하질 못해요.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하는 사람은 5년만 해도 10년 한 효과나 마찬가지라서 5년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5년간 희주씨처럼 그림을 그리든지 8시간으로
10년의 법칙이고 14시간으로 5년의 법칙이라고 그래. 또는 서양 사람들은 5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5만 시간. 뭐 계산해보면 비슷할 것 같아. 여기서 추적하는 것은 이러한 존 노크도 그 중에 이 공자 철학을 받아들여서 서양화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존 노크 외에도 많은 사람들 결국은 미국 헌법으로 그게 딱 박힐 때까지 문서로 추적하는 거야. 문서로. 토마스 제퍼슨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나, 표현이 왜 이렇게 되어 있나, 존 노크의 사상으로 미국의 헌법이 되었다는데 내가 입증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고 존 노크에 반대되는 존 노크를 반박하려는 헌법이라는 거 다 두 개. 버지니아 헌법이든 미국 연방헌법이든 다 반박하려는 그런 헌법들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어긋나는 문제가 존 노크는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넘어가는 이유도 좀 말도 안 되는 왔다 갔다 하는 소리죠. 하지만 자기가 자기 재판을 하면 안 되니까 제3자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 상태로 가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할 때도 있고 방어를 해야 되니까 가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할 때도 있는데 아무튼 넘어갈 때 자연에 있었던 자연적 자유와 평등을 몽땅 양도해버리는 어디에? 커뮤니티에 사회에 양도한다. 시민사회에 양도한다.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야. 이 버지니아 헌법은 Entering the society 사회로 들어갈 때에도 양도하지 않는 불가양의 권리가 있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이거 바로 반노크적인 선언이지. Entering the society라는 표현은 노크의 표현이거든요. 굳이 헌법에다가 노크만 쓰는 표현을 노크가 Two Treatises of Government에서 Entering the Society라는 이 표현 형식을 무려 수십 번을 사용해요. 수십 번. 50번 가까이. 근데 그 판에 박힌 그 구절을 그대로 말을 하면서 넘어가더라도 사회로 들어가더라도 불가항의 권리가 있다. 남아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 모든 권리가 다 양도된다고 하는 존 노크 이론을 반박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가 이원론적으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걸로 파악되는 거죠. 그러면 공자와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공자는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를 듀얼리즘으로 이원주의로 분리시키지 않았죠. 사회 안에서 정치를 할 때도 자연법에 따라 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사회가 아무리 복잡해지더라도 인간의 본성을 벗어나는 일체의 법률은 무효고 모든 법률은 인간의 본성을 촉진하든지 도와주든지 또는 그걸 표현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공자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케네나 프랑스와 케네나 이런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죠. 중국의 모든 법률은 자연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이 사회는 운영돼야 된다. 별도의 사회계획을 갖고 운영되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그리고 독립선언문도 불가항의 권리를 이야기하죠.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양도하지 않는 불가항의 inalienable right 불가항이라고 번역하죠. inalienable alien 양도한다. alienable 양도할 수 있는데 inalienable을 불가항이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불가항의 권리와 존 노크 사상은 상반된 사상이다. 어떻게 불가항의 권리를 미국 헌법이 미국 독립선언문이 말하게 됐는가? 미국의 버지니아 헌법이나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독립선언문은 사상적으로 연속된 거예요. 왜냐하면 토마스 제퍼슨은 버지니아 사람이죠. 버지니아 주지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 버지니아 헌법을 만들 때 또는 버지니아 권리장전이라고도 해요. 버지니아 헌법의 1조를 다른 말로 버지니아 권리장전이라고도 해요. 뭐 부르는 이름이 조금 그냥 어쩌다 다를 뿐인데 그때도 다른 거기 고향 후배들이 토마스 제퍼슨의 사상적 지침에 따라 헌법을
기한을 하거든요. 그 대신 5개월 먼저 버지니아 헌법이 나와요. 독립선언문보다 5개월 먼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버지니아 헌법이. 나머지 12개 주가 이 버지니아 헌법을 다 모방해요. 똑같이 모방하는 데도 있고 조금 삭감해서 모방하는 데도 있고, 노예주 같은 데는 좀 삭감을 해요. 유보를 달거나. 그리고 미국의 권리장전에 해당되는, 미국의 권리장전은 10년 뒤에 나오니까 그 뒤에 모든 주가 버지니아 헌법을 받아들인 뒤에 나오는 거니까 그걸 반영하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조에서부터, 1조는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자유를 말하고 있죠. 표현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종교를 강요하거나 그런 법률을 정부는 만들 수 없다, 이런 부정하는 방식으로. 자, 천지지도는 곧 자연지도다. 노엘은 여기서 이 무의이성을 골몰해 거듭 처분하지 않지만 저절로 흘러가 사물이 자기의 극대 완성에 이르게 한다로 의역했다. 이런 라틴어 번역들을 경로로 공자의 무의 개념은 유럽에 일찍이 정착했다. 이것은 가령 실루에트의 1729년 논변에 의해 입증된다. 실루에트는 공자의 통치 이론을 이렇게 묘사한다. 군자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많은 것을 한다. 군자는 자신의 무의 속에서 동적이다. 침묵은 그의 덕성이다. 하늘은 말하지만 만물이 의존하는 하나의 주권적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데 어떤 언어를 쓰는가? 하늘의 움직임이 하늘의 언어다. 하늘은 계절을 그 시간대로 순환시키고 온 자연을 감동시키고 자연을 생산하게 만든다. 공자는 이 침묵이 얼마나 웅변적인가 라고 외친다. 실루에트는 이 구절에다 중국 철학자 공자를 출처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로크도 아마 통치이론 출간 2년 전에 나온 중국 철학자 공자를 네덜란드 망명지에서 이미 읽고 무의치를, 즉 무의 속의 유의, 즉 백성을 강제적 자기로부터 자유롭게 해방하는 정중동의 정치를 깨달았을 것이다. 공자 철학의 맥락에서 보면 무의치의 실질적 내용은 정형, 권력적 억압과 형벌을 최소화하고 덕으로 다스리는 덕치다. 덕치는 곧 임금은 북극성처럼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 난면하고 뭇별이 북극성을 공전하며 스스로 자전하는 것처럼 백성이 임금을 받들고 자치하는 무의이치와 백성 직군 자치다. 덕으로 정사를 행하는 것은 북극성이 제곳에 있고 무별들이 그것을 함께하는 것에 비유된다. 덕치는 임금이 북극성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뭔가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적 자기의 정치, 정형을 없애고 치자의 덕으로서 백성을 본받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스스로 자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백성들을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도록 자유롭게 놓아주어 자치하게 하는 과소통치 또는 최소통치다. 따라서 군주의 무의이치의 폭에 비례해서 백성의 자치 공간이 생겨나는 것이다. 공자의 무의치자 또는 덕치자는 플라톤의 철인치자와 대척점에 있는 치자인 것이다. 플라톤의 철인치자는 백성을 의견 밖에 가지지 않은 것으로 격하하고 철인의 그 잘난 지혜의 지배권으로 누르고 통치하는 치자이기 때문이다. 공자는 무의이치의 왕권을 국가 영유권, 군림권으로 한정했다. 공자에 의하면 순임금과 우임금이 천하를 영유했으나 이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엘은 이것을 영유하는 것에 관한 한 관여하려고 하지 않고 다스리지만 손에 넣으려고 기쓰지 않는 자가 현자다로 의역했다. 아무튼 무의이치는 실은 영유하나 관여하지 않는 것, 즉 유여불여다. 자, 앞에서 백성은 의견만 가지고 있다는 뜻이 뭐냐면, 플라톤은 의견과 지식을 구분해요. 지식은 이성적인 지혜로 얻어낸 것을 지식이라고 그러고 에피스테메라고 그래요. 과학적 지식이죠.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가진 어떤 막연한 생각이나 판단 같은 것을 의견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이 의견은 진리의 하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진리가 아니라서 지식이 진정한 진리를 가지는 건데, 내포하는 건데, 당연히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피아의
주체인 철인이 철학자의 지식이 이런 백성들의 의견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관리하고 제어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철인만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 백성은 의견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의견을 우리는 이제 퍼블릭 오피니언이라고 그러고 여론, 공론, 그래서 민주주의는 중시하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론은 그 지식 이론에서부터 반민주적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로 반민주적이라고. 근데 공자는 모든 권력의 원천은 민심이라고 봤기 때문에 민심은 다른 말로 플라톤으로 말하면 의견이거든요. 백성의 의견, 백성의 커먼 오피니언은 민심인데 그 민심이 모든 권력의 토대라고 그랬어요. 백성을 얻은 자는 천자가 되고, 근데 백성은 어떻게 얻느냐? 백성의 마음, 민심을 얻으면 백성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공맹의 경우에는 민심이 통치의 권력의 원천일 뿐더러 통치의 기준인데, 그래서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과 투쟁한다. 의견을 깔아뭉개기 때문에. 예? 공자는 온 국민의 의견을 강의 중입니다. 강의 중이에요. 온 국민이 아는 것이 하늘이 아는 거나 같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늘도 백성을 통해서 듣고 백성을 통해서 본다, 그 규절이 있죠.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적인 그런 원천적인 사상을 가진 공자 철학과 백성의 여론을 깔아뭉개는 그런 플라톤적인 철학은 상극적인 철학이고, 하나는 독재의 철학이고, 공자는 민주주의의 철학이에요. 민주의 철학. 히라보로 아까 지식 또는 과학적 지식은 에피스테메라고 그러고, 여론은 독사라고 그래요. 독사와 지식을 이렇게 대립시키면, 에피스테메를 대립시키게 되면 독재 이론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예? 독재 이론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민심을 중심에 놓고 정치 철학을 전개하면 민주주의로 가게 되고, 가장 높은 정부는 통치에 관여하지 않는, 즉 통치하지 않는 무의 정부다. 시사의 뜻이 이것으로부터 백성의 자치 공간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 백성 자치 사상은 다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단단하면 나라가 강령하다는 민본주의 원칙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백성 자치와 민유 방본, 이 두 사상의 결합은 이미 근대 민주주의의 단초를 함유하고 있다. 서양에서 근세 초에 근대적 자유를 정의한 유력한 정치 철학자는 로크, 몽테스키웨, 루소 등인데, 이들은 모두 공자와 중국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특히 로크는 공자와 유교 또는 극동에 나름대로 정통했다. 그리하여 강제적 자기를 없애는 무의 또는 천지지도, 자연의 도로서의 무의 이성의 이념이 동방으로부터 전해지는 이러한 새로운 사상적 분위기 속에서 로크는 뷰캐넌, 수아레즈, 밀턴으로부터 물밑으로 내려오는 자연적 자유 개념을 각종 독재와 폭정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로 정의했다. 인간의 자연적 자유는 지상의 그 어떤 우월적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이고, 인간의 의지나 입법적 지배 아래 놓이지 않고 자신의 다스림을 위한 자연법만을 갖는 것이다. 이게 내면적인 어떤 장애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외부의 어떤 지상의 어떤 권력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라고 그랬으니까 공자의 자유 개념과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칸트식으로 또는 아우구스티누식으로 자유의지라고 자유를 동일시하게 되면 자기 마음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유를 보게 된다면, 실은 외부적으로는 완전히 독재체제에 억압당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서 자기가 그걸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한다, 이렇게 자기 의지적 극복의 문제로 그걸 자유를 내면화해 버리면은
결과적으로는 외부의 억압 독재 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론이 되고 말아요. 칸트처럼. 에? 또는 기독교적인 아우스티누스의 정치 사상 또는 그 신학처럼 그렇게 되고 만다고. 아무리 네로 황제가 떠들어도 우리는 하나를 믿고 그것을 꿋꿋하게 견뎌낼 뿐이다. 그 견디는 것 속에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의지의 자유가 있다. 의지의 자유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외부의 억압 체제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려고 한다는 걸 존 노크는 분명히 첫 구절부터 밝히고 있죠. 지상의 그 어떤 우월적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이 자유야. 예? 근데 나중에 계몽도 칸트는 왜곡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계몽은 이런 억압 권력이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이데올로기적인 것을 퍼뜨려 갖고 억압을 억압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런 외부의 목매작용으로부터의 해방, 따라서 무지로부터 해방, 미신으로부터 해방, 그런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이 계몽인데, 계몽의 계자가 원래부터 깨우칠 계자에다가 몽은 어두울 몽자란 말이에요. 어둠을 깨트려서 밝게 만드는 게 계몽인데, 영어로는 enlightenment, 빛으로 비치는 거, 조명하는 것이란 뜻이야. 계몽이. 불어로는 르미에르. 근데 르미에르를 대문자로 L자를 쓰면 계몽이 돼요. 소문자로 쓰면 빛이야. 광명, 빛. 근데 대문자로 쓰면 계몽주의가 되는데, 거기도 빛이 어둠을 밝히는 걸로 말하는 거야. 근데 칸트는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 자신의 미성년성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는 거. 그러니까 계몽이 그런 자기 해방에, 내면적 자기 해방에, 자기 미성년수로 해방에 어떤 결단, 용기 문제로, 그리고 개인 규칙적인, 또 앞에다 그렇게 붙여놨어요. 자기 규칙적인 미성년성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을 계몽이라고 정의하고, 이 계몽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계몽 개념을 폭삭 그냥 파괴해버렸죠. 예? 거기에 무슨 뭐 빛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으며, 뭐 왜 갑자기 미성년성이 나와, 개똥 철학처럼. 또 서창훈이 아프냐? 아파? 앉아있기도 힘든 것 같은데? 응? 중간 쉬는 시간까지만 참여하겠습니다. 누워서 들어봐, 누워서. 선생님 강의하시는데 누워서 듣겠습니다. 완전히 중성을 표하는 거. 너 그러다가 아프면 나 핑계 대려고 그러지. 더 아프면. 강의 듣다가 잠깐 쓰러졌다고. 내가 계속 칸트를 비판하는데, 어떻게 칸트가 계몽주의의 비판적 종합자라고 하는 그 소리가 개소리인가를 내가 지금 입증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철학사에는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 대체로 칸트는 절대로 계몽의 비판적 종합자가 아니라 계몽의 적이었다. 계몽을 무력화시켜버리는 적이었고, 그 새로운 철학이란 제국주의 철학이었다. 제국주의 철학,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는 철학이 아니라 자연에다가 인간의 12개 범주를 찍어 넣어가지고 그걸 인식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식론적으로도 자연에 대한 포각과 제국주의라면, 또 정치 철학적으로도 전쟁을 정당화해버렸기 때문에 전쟁이 없어지기까지 전쟁 도달하는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비이클. 그 전쟁이 언제 없어져? 좀 영원히 안 없어지지. 그러니까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거지. 유엔을 만들었는데도 전쟁이 나는데, 지금도 카불에서는 싸우고 있고, 아프리카 어디에서 싸우고 있을 것이고, 북한도 핵무기 만들어서 계속 전쟁 준비하고 있고, 중국하고 인도하고 싸우고 있고, 파키스탄은 인도와 계속 으르렁대고,
아무튼 전쟁을 끝내기 위한 수단이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을 하기 위한 핑계지 그건. 자. 사회 안에서 인간의 자유란 나라 안의 동의에 의해 수립된 입법권 외에 어떤 다른 입법권 아래에도 처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입법부가 이 입법부에 주어진 신임에 따라 시행해야 할 법 외에 어떤 의지나 어떤 법률의 구속 아래 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는 로버트 필머 씨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논평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만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리고 어떤 법률에 의해서도 묶이지 않는 자유가 아니다. 하지만 정부 아래에서의 인간들의 자유는 살면서 의거하는 규칙, 그 사회의 모두에게 공통되는 규칙, 그 사회 안에 수립된 입법권에 의해 만들어진 상비적 규칙을 갖는 것이다. 그것은 규칙이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 만사에서 나 자신의 의지를 따르고 다른 사람의 가변적이고 불확실하고 알지 못하는 자의적 의지에 복종하지 않을 자유다. 자연, 본성의 자유가 자연법 외에 어떤 다른 구속 아래 있지 않는 것인 것처럼. 필머가 말하는 자유는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유는 방종이 아닌데, 이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남의 자유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나의 자유는 멈추는 법칙을 또는 그런 수칙을 갖고 있어요. 두 자유가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적절한 선에서 그 자유를 향유하는 건데, 그 적절한 선을 법칙으로 또는 법으로 정해놨죠. 그 법을 지킬 때만 각자가 최대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 법칙조차도 없으면 방종이야. 그건 남의 자유를 침범하고 파괴해버릴 자유는 그건 자유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남도 나의 자유를 파괴하고 침범할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 어떻게 나의 자유가 견지되고 리얼라이제이션 실현될 수 있겠어요? 구현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남의 자유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나의 자유가 끝나는 그 원칙은 공유해야 되는 거죠. 그 원칙마저 버리게 되면 자유는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아방동, 방종이야. 응? 방종. 자. 따라서 인간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절대 권력, 독재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이고, 이 독재 권력을 타파할 외향적 자유다. 어떤 생경한 독재 권력의 탄압이든 분쇄하며 타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외부 세계의 자기 존재의 타당성을 관철시키는 이 외향적 자유는 한 인간의 보존에 아주 필수적이고 또 이것과 긴밀히 결합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력을 갖지 않은 인간은 계약에 의해 또는 그 자신의 동의에 의해 어떤 인간에게든 자기 자신을 예속시킬 수도 없고, 그가 원할 때 그의 생명을 앗아갈 타인의 절대적 자의적 권력 아래 자신을 놓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로크의 이 외향적 자유 개념은 무의이치의 이념과 아주 유사하게 이와 같이 인간 또는 백성이 스스로가 동의하지 않은 외적 강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것을 지향한다. 국가나 정부의 타치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로크의 외향적 자유 개념을 계승해 심지어 귀족적 특권을 옹호하는 몽테스키웨조차도, 그리고 루소도 유사하게 자유를 외적 강제나 외적 족쇄를 없애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자유의 본질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도록 강제당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그는 즉각 이 자유를 군주와 귀족의 자유로 한정시켰다. 1762년 루소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서 도처에서 사슬에 묶어 있다 고 현실을 개탄함으로써 묶여 있다. 당대의 정치적 자유를 외부의 정치적 사회적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와 같이 로크, 몽테스키웨, 루소가 말한 자유 개념, 즉 근대적 자유 개념은 모두 하나같이 인간과 백성에게 가해진 외적 억압 권력, 외적 강제 또는 사슬을 철폐하려는 외향적 자유 개념이다. 외적 억압과 강제의 타파로 이해된 로크의 외향적 자유 개념이 공자의 무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 자, 외적인 자유 개념이 근대적 자유 개념이기 때문에 내적인 자유주의 개념을 가지고 칸트처럼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주의, 프라이빌레 자유주의 개념을 계승해서 자유를 다시 정의하는 칸트의 자유 개념은 반근대적 자유 개념이다. 왜냐하면 내면적인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중요치 않아요. 외적인 것으로부터 자유, 또 외부의 그런 장애물들을, 정치적 사회적 장애물들을 타파하려는 그런
외향적 자유, 그게 근대적 자유라고 그랬으니까. 자, 하지만 정황 증거는 다분하다. 공자와 중국을 잘 알던 로크는 고대 그리스 이래 2000년 전통에 갇혀 백성의 자유를 전혀 모르던 영국과 유럽에서 과감하게 주온 글씨들인 뷰캐넌, 벨라르민, 수아레즈, 밀턴으로부터 내려온 자연적 자유 개념을 정식화했고, 이 정식화의 시점은 공자의 무의를 니힐 아겐스로 옮긴 쿠플러의 중국 철학자 공자가 루이 14세의 지원으로 공간되어 베스트셀러로 군림하기 시작한 지 2년이 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로크는 1704년 사망 직전까지 계속 수정 작업을 수행해서 통치 이론을 아주 많이 고쳤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은 이 수정본이다. 따라서 이 책의 최초 발간 이후 15년 동안 쏟아져 나온 르콩트의 중국의 현재 상태에 대한 신비망록의 영역판 등 공자와 중국에 관한 서적들도 섭렵했을 것이고, 이 영향이 이 책 속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로크의 자연적 자유 개념의 형성이 중국 문화와 공자의 영향을 통해서든 뷰캐넌, 수아레즈, 밀턴을 통해서든 유교 문명의 무의 자치 개념과 내적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조금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로크의 자유 개념이 정치 사상적으로 공자의 무의 자치 철학에 의해 직접적으로 고치된 계몽사상적 분위기 속에서 탄생했고, 또 치자의 자유나 피치자의 태생적 예속만을 되뇌는 헬레니즘적, 히브리즘적 세계관을 단절적으로 청산하고 인간과 백성에 대해 외부로부터 강제되는 자기의 타파를 겨냥하는 이들의 자연적 태생적 자유 개념의 내용이 공자의 무의 개념과 매우 흡사하게 신기원적이고 근본적으로 급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계몽주의 시대 전반기 로크와 급진적 서양 철학자들의 자유 이념은 이렇게 공자의 무의 자치 개념과의 사상적 만남 속에서 발화된 것이다. 이 사상적 만남은 계몽주의 시대 후반기에 다시 2차 만남으로 이어진다. 1680년대부터 절대주의적 보호무역 체계에 묶인 상공업의 자유화를 요구해 오던 프랑스 상공인 신분 제3신분의 입장을 지지해 18세기 초부터 학술적으로 레세페르를 정치표어로 유행시킨 일단의 프랑스 계몽 철학자들의 공자의 무의를 자들이 공자의 무의를 레세페르로 부력해 중농주의, 자연의 다스림을 창시한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레세페르 대신 즉 공자의 무의 자치 개념을 원조로 하는 벨라르민, 수아레즈, 밀턴, 로크의 용어 자연적 자유를 사용해 프랑스의 영향을 감추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연적 자유는 어느 보로 보나 레세페르의 영역어이거나 대용물인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중농주의를 비판한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그의 통치 이론도 중농주의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실은 중농주의의 자유 이념을 이론적으로 더욱 철저하게 구현한 것이다. 공자의 무의 사상이 레세페르를 만난 것, 또는 자연적 자유 개념이 무의 사상과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거듭 만난 것은 정부의 외적 강제의 타파를 겨냥하는 근대적 자유 이념의 진정한 탄생지였다. 공자의 무의 자치 개념 또는 자연지도, 천지지도 개념은 돌고 돌아 프랑스에서 레세페르로, 아담 스미스에게서는 자연적 자유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외향적 근대적 자유 개념은 인간의 욕망 발현 및 각종 인간 감정의 표현과 추구를 자유롭게 해방한다. 이 자유로운 욕망 발현과 감정의 추구와 발동을 규제하는 것은 그 빌어먹을 이성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의 본성적 도덕감정과 이에 입각해 제정된 정통적 법률 뿐이다. 따라서 이 근대적 자유 개념은 아우구스티누스 이래의 기독교 신학과 스콜러 철학의 자유의지론적 전통을 계승하는 칸트의 내향적, 내면적 자유 개념을 냉소하는 진정한 근대적 자유 개념이다. 주지하다시피 계몽 철학의 경험주의 정신을 폐기하고 헬레니즘 전통의 형이상학적 합리주의로 되돌아간 칸트는 자유를 의지의 자유, 즉 이성적 의지의 초험적 사변적 자율성과 등치시켰다. 자기 귀책적인 내면적 타율성의 극복에 초점을 맞춘 자율성으로서의 이 자유 개념은 스스로 자기에게 율법이고자 하는 의지의 속성으로서 대상세계의 경험적 인과작용 또는 자연 필연성에 대항해 또는 이것을 초월해 관철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자유 개념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정치사회적 강제나 구속을 타파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다. 칸트의 자유 개념은 외부로부터 가해진 정치 탄압이나 자연 필연성을 관념적으로 초월해 등한시하면서 마음속에서 금욕적으로 자기의 욕망과 감정 표현을 탄압하고 자기 입법을 관찰시켰다고 자위하는 사변적 자유, 즉 마음속의 초험적 자유다. 내가 추워도 막 견디고 안 춥게 느끼고 그러면 추위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정치 탄압을 뒤지게 당하면서도 내가 그걸 꿋꿋이 견뎌내버리면 내가 그걸 이긴 거야. 초국한 거야. 그럼 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 되게 억압당하고 있으면서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억압을 정당화해 줘 버리는 거야. 용인해 하는 거니까. 어? 이 칸트 철학이 얼마나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정신승리라고. 정신승리? 정신승리라고 합니다. 정신승리.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지. 감옥에 갇혀서도 내가 너희들 바깥에 자유롭다는 자들도 너희들도 감옥에 갇힌 거야. 나는 내 감옥은 좀 작고 너희들 감옥은 더 커서 그러지. 이렇게 흰소리 작작 하는 거지. 이걸 가장 경멸적으로 비웃은 사람이 헤겔이야. 칸트의 그 자유 개념을 정신 현상학에서 그때 쓴 게 금방 내가 말한 감옥에 들어 있으면서도 자유롭다고 우기는 거. 그게 이제 이 칸트의 자유다 이거야. 자. 따라서 이 자유의지적 자유 개념에 따르면 자유는 감옥 속에서도 감옥 쇠창살을 관념적으로 등한시하고 스스로 자유롭다고 강변하는 흰소리를 늘어놓을 수 있는 자기기만 능력 또는 본성을 변조하는 자기기만적 사유 능력이다. 그리하여 이 초험적 사변적 의지의 자유는 한 인간이 자율 입법으로 스스로가 노예주나 노예상인만이 아니라 노예나 죄수가 되는 것도 허용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칸트의 자유로는 당시 낙후한 프로이센 관원국가의 정치적 억압체제를 사변적으로 초연하게 노예처럼 내면의 자유의지로 충실하게 감내하고 용인하려는 철학자의 형이상학적 궤변이요. 이 압제를 타파할 용기가 없는 비겁자의 자기기만적 농지거리나 형이상학적 허무개그였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칸트의 초험적 자유 이념. 간단히 기독교적 자유 이념은 바로 여기서 그 반동적 마각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만다. 그러나 공맹가 로크, 루소, 케네, 스미스의 근대적 자유 사상에서 투쟁 대상은 우리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사회적 외부에 있었다. 그것은 자연 필연성이나 이것을 금욕적으로 초극해야 할 의지의 내적 타율성이라기보다 특히 통치제도의 외적 억압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756년경 다르장송은 가장 높은 통치는 무의이치다는 공자의 태제로부터 더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더 적게 통치해야 한다는 모토를 도출했다. 그리고 1837년 창간 이후 20여 년 동안 강력한 영향을 발휘했던 미국의 자유주의적 정치 잡지 The United States Magazine and Democratic Review지는 1837년 이것을 최선의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다는 명제로 변형시켜 잡지사의 지표로 내걸었다. 자유주의의 중요한 최선의 정부는 최소 정부다라는 명제나 같은 거죠.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갖고 많이 논쟁을 했죠. 지난 한 10여 년 20년 동안. 근데 지금 답은 신자유주의자들은 옛날의 자유주의 개념을 떠올리면서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그런 거예요. 작은 정부가. 큰 정부는 이 좌파들이 이 사회복지기구를 늘려가면서 큰 정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그러면서 정부를 줄인답시고 줄이는데 전쟁만 하는 정부를 만들어놨어. 부시나 이런 애들이. 전쟁 관련 예산이 엄청 늘어나는 복지 부분을 떨어내가지고, 그러면서 나온 개념이 이제 복지국가는 해체시키고, 뭘 여기냐, 사회 안전망 개념이 나왔어요. 사회 안전망이란 복지국가를 해체하고 나온 대안적 개념이에요. 사회 안전하게 만든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복지를 다 잘라내고 해체시키면 자유롭게 이제 경쟁에서 살아라 그러는데, 못 살면 경쟁에서 패자는 먹고 살게는 해주는, 물에 빠져가지고 모가지만 이렇게 내놓게 해주는 그 개념이 사회 안전망 개념이에요. 복지국가 개념은 그게 아니고, 먹고 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거나 적어도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뒷받침을 계속 해주려고 하는, 그래서 대학까지 무료로 만들고 이러려는 개념이 이제 사회복지국가 개념이라면,
사회 안전망 개념은 이제 이 모가지 만 내놓고 살 수 있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원래 부시나 이런 애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다. 오늘날은 이제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보고 내가 말하는 중도 개혁주의 철학에서 정부는 어떤 정부 해야 되냐. 커야 되는 국가 기능 부분은 커야 되고 작아야 되는 부분은 작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양장과가 그렇게 많은 공무원을 데리고 있을 필요 없고 없어지다시피 줄어든 만큼 그건 줄어들어야 되고 다른 기능들이 뭐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은 오히려 늘어나야 되고 다른 말로 효율적인 정부여야 된다.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다. 에펙티브 가버먼트 해야 된다. 그리고 능동적인 정부 액티브 가버먼트 해야 된다. 그렇게 앉아서 복지 나눠준다고 복지가 백성들의 가난을 추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송파 새모녀 자살 사건처럼 못 살아서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는 뭐 죽은 지 6개월 지나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 발견하는 그런 고독사도 있어서 정부가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해야 된다.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탁상 행정만 해서는 안 되고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아파트에서 혼자 죽는 사람들 수두룩 없이 나올 텐데 그리고 그대로 고독사 하기 전에 고독함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찾아가는 복지를 중시해야 된다. 요약하면 정부는 작거나 크거나 중요하지 않고 효율적인 정부여야 되고 찾아가는 행정처럼 능동적인 정부여야 된다. 그 두 개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찬숙 씨 알겠어요? 자원봉사센터장. 자. 미국의 유자 헨리 소로는 이 지표를 다시 미국판 우위정부 원칙으로 수정했다. 가장 적게 다스리는, 아니 차라리 전혀 다스리지 않는 정부가 최선의 정부다. 이러면 백성의 군주. 자, 여기 전혀 다스리지 않은 정부는 무위정부가 최선의 정부다라고 소로는 아예 이제 공자님 명제로 환원시켜버렸어. 이게 뭐냐? Civil disobedience on the civil disobedience 시민 불복종론의 첫 규절 부분이에요. the first paragraph 부분인데 이 지금 오늘날 미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면 사회윤리 시간에 반드시 배워도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책이 시민 불복종론이야. 소로우의. 근데 이 시민 불복종론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첫 구절부터 공자님 말로 시작해. 중간에 다시 공자님 말이 나와요. 뭔 말이 나오냐. 나라에 도가 있으면 나타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숨는다. 그 말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뒤에는 차이니스 그건 콤푸시어스라고 아예 나오고 중간에는 마지막 말에는 저 차이니스 필로소피가 뭐라고 그랬느냐. 국가와 천하는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맹자 구절을 인용해요. 그 대신 맹자라고 안 하고 The Chinese Philosopher라고 인용을 해. 제일 마지막은 뭐라고 끝내냐면 개인이 그 나라 안에 살고 싶지 않으면 은둔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가 내가 바라는 이상국가다. 그렇게 끝나요. 은둔할 수 있는 자유는 극동의 유교국가의 전통적인 자유예요. 산속으로 은둔해버려. 그 나라가 마음에 안 들고 임금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산속에 숨어버리기 때문에 살림이나 그 살림 속에 유자들이 많이 들어있는 걸로 생각해서 나중에는 살림이란 말로 유자라는 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유림이란 말도 그렇게 해서 생기고 유림. 그러니까 고종황제가 칙령이나 또는 뭐 그 임금으로서 그 방을 붙이고 그럴 때도 유시를 내릴 때도 전국의 살림들이요 이번에 과거 시험 이거 여니까 다 응시해서 어떤 인재도 내가 버리지 않을 테니까 응시해서 합격자를 많이 내도록 하라라고 부탁하는 그런 유시를 내리거든요. 그때 첫 구절이 전국의 살림들이요 이렇게 나와요. 살림 속에 은둔해 있는 사람들 다 나와서 이번에 시험 보라 이거야.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건 유교 국가니까 같이. 근데 서양의 전통적인 국가는 은둔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다.
해결의 국가론도 은둔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인간은 시민은 뭐냐? 국가의 노예야. 그리고 이민 갈 수도 없어요. 그건 국가를 탈주한 걸로 보고 용납하지 않았다. 이민 가려면 엄청난 백을 써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국가가 아니었죠. 그 나라에 살고 안 사고 이민을 가든지 은둔을 하든지 자유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좀 옆으로 빠졌지만 시민 불복종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자와 맹자 철학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하브마스는 이 시민 불복종론, 소로의 이 시민 불복종론을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이 하브마스 같은 이 똥자루는 그 공맹 철학을 써놓은지를 몰랐어요. 끝내 지금 안 죽었는데 지금 죽기 직전에도 모르고 있을 거야. 어? 여러분들 시민 불복종론을 다시 읽어보세요. 영어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읽어보기 싫으면 공자와 미국의 강국이라는 책을 거기 부분 이 시민 불복종론 분석하는 부분을 읽어보라고. 아주 치밀하게 분석되어 있으니까. 자, 읽어. 이러면 백성이 군주, 국가를 표준으로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만이 남는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영국의 입헌 군주정의 모토도 임금은 영유하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공자의 원칙으로부터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서양 철학자들은 공자와 맹자에게서도 그 이후의 중국 사상에서도 자유의 관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서양의 근대적 자유 개념이 로크의 외향적 자유 개념에서 유래하고 다시 그의 자유 개념이 공자의 무의, 자치, 이념으로부터 유래한 정황이 엄연히 밝혀진 마당에 저런 어리석고 무지한 비판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논란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의 인권선언의 자유평등 구절은 직간접적으로 공자와 로크의 태생적 자연적 자유평등 명제에 의거한 것이다. 따라서 혁명 프랑스가 1789년 귀족 신분의 칭호와 특권을 철폐하고 만인이 태생적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명실상부한 평등사회를 수립한 획기적 사건은 공자와 중국의 영향, 이것을 유럽화, 영국화해 논증한 정치철학자 로크의 자유평등 이론이 망각된다면 적절히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유럽적 평등 개념의 부재와 공자 철학적 평등 이념의 등장. 앞서 잠시 시사했듯이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과 이들을 계승한 전근대적 유럽 철학자들은 치자들 간의 평등만을 알았을 뿐이고 치자와 피치자 간의 평등을 알지 못했고 따라서 만인의 보편적 평등을 알지 못했다. 서양에서 신분의 위계는 불변의 신적 질서인 것으로 믿어졌다. 공맹을 접하기 전에 서양은 인간의 태생적 평등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상론했듯이 인간의 자연적, 태생적 평등 개념은 16세기 초부터 계속된 중국의 정치 문화의 서천 속에서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에 등장한 뷰캐넌과 스와레즈의 정치 철학에서 유럽적 형태로 처음 선보이고 비밀리의 수평파와 밀턴에 의해 수용된다. 로크는 이들의 자연적 평등 사상을 직간접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17세기 영국에서는 여전히 태생적 불평등이 공식 이데올로기로 지배했다. 앞서 시사했듯이 심지어 청교도 혁명의 지도자 크로멜도 자기를 따르는 군인들이 요구하는 정치적 평등을 인정치 않았다. 그러나 여러 중국 관련 서적들을 통해 의회파 청교도 혁명군과 그 주력군인 신영군은 뷰캐넌과 수아레즈의 정치 철학을 물밑으로 읽었고 중국의 완전한 정치사회적 평등사회와 중국의 태생적 평등 이념을 알고 있었다. 중국의 평등사회에 대한 이런 일반적 정보 지식을 배경으로 의회파 신영군은 백성의 평등을 요구하고 이 요구를 문서화했다. 하지만 크로멜을 비롯한 청교도 혁명의 주도 세력은 이 혁명적 요구를 묵살해버렸다. 중국이 귀족 없는 평등사회라는 사실은 공자 철학과 서구 계몽주의 기원에서 밝혔듯이 16세기 초반부터 로크 시대까지 150년간 연이어 출판된 여러 중국 관련 서적들을 통해 널리 유포되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서적들은 상론했듯이 핀토의 중국 서한, 바로시의 아시아의 시대, 바레토의 중국 보고서, 포르투갈 무명시의 중국기, 페레이라의 중국 보고, 크루즈의 중국 풍물론, 에스칼란테의 중국론, 바레토의 중국 보고, 멘도자의 중국 제국의 역사, 발리냐뇨 산데의 로마 교황청 방문 일본 사절단, 세뮤얼 퍼체스, 마테오 리치, 트리고, 포버트 버튼, 세메도 등의 유명한 저서들이었다. 이 서적들을 통해 영국 내전의 의회파 군인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다.
특히 발리냐니와 산데 신부는 로마 교황청 방문 이 일본 서적들을 통해 이 서적들은 로마 교황청 방문 일본 사절단에서 그들 중국인들 모두가 어떻게 평등하게 살고 반포된 법률이 어떻게 잘 준수되는지를 보는 것은 경이롭다고 하고, 중국의 최고위 국가관직은 다양한 행정관을 위한 경쟁이 출생에 대한 고려 없이 만인에게 열려 있다. 길이 이 관직을 지망하는 만인에게 어떤 편견도 없이 열려 있다라고 반복해서 쓰고 있다. 그리고 반복하자면 세뮤얼 퍼체스는 1613년에 낸 퍼체스 그의 순례에서 중국에는 세습귀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즉 중국에서 왕 외에는 아무도 고귀하지 않다는 사실과 시자들은 그들의 관직을 세습하지도 그 가족에게 신사의 지위나 칭호를 물려주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귀족이 있었죠. 근데 그 귀족이 서양 귀족과 같은 그런 대대로 세습하는 세습 귀족이 아니라 정확히는 3대까지만 세습되는 시한부 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4대 넘어가 버리면 그 귀족성을 상실했죠. 그래 평민이 돼버리는데, 그렇게 평민이 돼버린 사람을 잔반이라고도 불렀지만은 왜 이제 3대라고 내가 말하냐면 실은 4대조라고 표현을 하긴 해요. 근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양반이면 그 손자도 이제 양반으로 손자들까지 인정이 돼요. 그런데 고조할아버지는 안 돼. 고조할아버지가 양반이었으면 자기는 이미 평민이라고, 군대 가야 된다고. 군대 가는 것이 평민의 상징과 같은 거였어요. 몸으로 때워야 되는 것을 하는 자는 양반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 자기 아버지는 양반이 아닌데 자기 어머니가 양반인 경우, 외할아버지가 양반이면 어머니가 양반이죠. 응? 그러면은 외할아버지가 양반이면 외손자도 양반이야. 아버지는 양반 아니라도. 그래서 씌어서 4대조의 현직, 과거를 패스한 현직, 실직 벼슬한 사람이 있을 때 양반으로 봤다. 그래서 4대야. 중종 때 법적으로 결정난 거야. 그러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평민이니까 대부분 이제 50대 넘어서까지도 군역을 해야 됐으니까 군대를 갔다 온 건 직접적으로 군역을 하는 거고, 그러지 않고 졸업을 하면 이제 제대를 하면은 예비군을 했어요. 군보라고 불렀다. 군보. 군보라고 해서 이순신도 과거 응시할 때 신분이 군보였어요. 그거 조광조 시대에 자기 할아버지가 양반이었는데 막 7, 8대를 건너와 버리니까 평민이 돼버린 거죠. 자기 신분란에다가 군보라고 써놓은 것이 사료로 남아 있으니까. 근데 과거 시험은 양반이든 평민이든 양인이든 다 볼 수 있었다. 누구만 못 봤냐? 7반 천영만 과거 응시 자격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집 2번 간 여자의 아들은 안 됐다. 성종 이후에 그런 거야. 그 이전에는 그 차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혼을 못하는, 아들을 위해서 재혼을 못하는 그런 풍조가 생겨나게 됐다. 양반 여자만 시집 못 가면 안 가면 되는 건데 남은 이제 그 재혼을 거부하는 그 풍조가 서민들까지 번져가지고 재혼을 안 하는 것이 자꾸 뭐 미덕인 양 홍산문 세워주고, 홍산문, 그러니까 그거 막 받으려고 막 강제로 막 그 수절녀를 막 동네에서 강제하고 막 강요하고 그랬어요. 자기 동네도 홍산문 하나 세우려고. 응? 자, 읽어. 마테오 리치 트리고의 중국인들 사이에서의 기독교 포교도 관직은 세습적 권리에 의해 물려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명하고 있다. 그리고 로버트 버튼도 우울증의 해부에서 중국에서 귀족성 또는 종기성은 징후로부터 나오지 탄생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밝히고, 그들의 나리들, 만다린,
신사, 선비, 하기자들 품격에 의해 스스로를 높인 자들만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는 중국 사회의 귀족들일 뿐이다 라고 천명한다. 그리고 세메도는 중국기에서 세습귀족이 없는 중국의 정치-사회적 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오늘날 귀족의 대부분은 배움에 의해 낮은 지위에서 최고 영예로 올라왔고 그들의 많은 사람은 수공인들의 자식이다. 또한 배움이 없으면 그들의 가문은 몰락해 가난으로 떨어지고 그리하여 한 가정이 1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일 정도다. 따라서 의회파 신영군의 장사병들은 이런 서적들을 통해서 중국에는 세습귀족이 없다는 사실과 세습귀족이 없어야 나라가 오히려 번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런 정보, 지식을 배경으로 의회파 신영군의 장사병들은 참으로 개진된 군의 주장이라는 역사적 문건으로 급진적 자유와 평등 요구들을 문서화했다. 나중에 나오는 일련의 수평파 문건, 인민협정은 이 군의 주장의 요지를 다 담았다. 그러나 크로멜과 그의 사위 아이어트는 이 군의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상론했듯이 레인스버러 대령은 이에 맞서 신영군 장병들을 대표해 영국에 사는 가장 빈천한 자도 가장 고귀한 분들과 같이 살 삶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 개개인이 통치에 대한 자신의 사전 동의에 의해서만 정부의 통치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백성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획기적 명제를 개진한다. 당시에 아니 18세기 초까지도 영국 정치인들은 왕으로부터의 귀족의 자유와 귀족의 세습적 특권이 게르만스프로부터 유래했다는 비과학적 신화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이런 까닭에 레인스버러 대령의 이 요구는 영국 역사에서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요구였다. 따라서 아이어트는 이 자유평등 요구를 무정부 상태의 요구로 느끼고 신영군의 고위층을 대표해 왕국에 고정된 항구적 이익을 가지지 않은 사람, 귀족과 지주가 아닌 자는 누구도 왕국의 국사를 처리할 권익이나 참정권을 가질 수 없다고 내갈기며 레인스버러의 주장을 깔아뭉개 버렸다. 청교도 혁명 당시 청교도 혁명 지도자들을 포함한 영국 지도층은 중국보다 정치-사회적으로 낙후했고 진실로 개진된 군의 주장과 인민협정을 설파한 영국 수평파는 명말 중국의 수평파보다 정치적으로 취약했다. 그리하여 영국 수평파가 요구한 빈자들의 대등한 참정은 19세기 중반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서 19세기 후반까지 실현되지 못한다. 뒤에 살피듯이 로크도 추상적인 인간의 자유, 만인의 자유만을 주장할 뿐이었고 구체적으로 이 빈자들의 신분해방을 주창하지 않고 이들의 차별과 굴종을 용인했다. 그러나 영국 백성들은 백성의 자유평등권과 종교적 관용이 인정되어도 무정부 상태가 초래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더 번영하고 있는 극동평등사회의 분명한 존재를 여러 중국 보고서들을 통해 30여 년 이래 이미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이런 까닭의 신분차별에 대한 이들의 불만은 점차 커져갔다. 로크의 시민정치론도 추상적으로나마 영국 백성들의 인민협정을 계승해 이를 구현하려는 시도였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 개념을 위한 로크의 이론적 고투에서 당면의 사상적 적수는 신화적, 태생적 불평등을 주장하는 왕당파 이데올로그들이었다. 태생적 불평등 이데올로기는 청교도 혁명기에도 혁명 지도부와 왕당파 그리고 장로교파, 의원들 사이에서 공식 이데올로기로 통용되었고 특히 영국의 왕정 복고기에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왕정 복고기에는 특히 로버트 필머의 일련의 저서와 사후에 공간된 가부장이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필머는 모든 정부는 절대 군주정이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모든 인간은 노예이고 그래야 한다. 즉 어떤 인간도 자유롭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인간의 태생적 부자유를 들이대며 우리는 모두 노예로 태어났고 우리는 계속 노예이어야 한다. 또는 오직 한 사람을 제외하고 그들, 신민들은 모두 노예로 태어났다는 보편적 노예론을 바탕으로 왕권 신수설적 절대군주론을 설파하고 있었다. 군주, 와군주로부터 특권과 자립적 지위를 부여받은 귀족을 제외하고 아무도 자유롭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만인 노예설과 절대주의적 왕권 신수설의 궁극적 뒷받침은 모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십계명, 아담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의무를 짊어진 종이어야 한다는 기독교 교리였다. 필머는 아담만이 아니라 계승하는 가부장들도 부권에 의해 그들의 자녀에 대한 왕권적 권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난 것과 아주 거리가 멀어서 인간은 자신의 바로 탄생에 의해 그를 낳은 사람의 신하가 되며 나아졌기 때문에 아무도 자유롭게 태어나지 않았다.
또는 우리는 모두 노예로 태어났고 우리는 계속 노예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오직 한 사람을 제외하고 만인은 노예로 태어났다는 이데올로기를 공공연하게 천명했다. 한 사람은 이제 군주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그렇다는 얘기야. 모든 사람은 누구의 자식이기 때문에 10계명의 4존지 5존지에서 계속 부모에 대한 그 복종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부모에 복종해야 되니까 부모는 왕이고 자식은 노예라고 이렇게 무리한 논리를 펴요. 물론 존 노크는 부모와 군주는 다르다고 그런 것을 입증하고 또 다시 자식은 부모의 노예가 아니라는 걸 입증함으로써 이 필머의 주장을 하나하나 논박을 해요. 10분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